이번 강의는 상법을 최종 정리하는 강의로서 핵심 체크 마무리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는 사례형 예상문제 분석 및 정리를 200%, 다음으로 사례형 기출문제 종합 정리를 100%, 그리고 최신 3개년 중요 판례 정리를 100%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사례형 예상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남은 시간에는 기출 문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형 예상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중요한 쟁점으로서 상법 제401조 플러스 민법 제750조 그리고 평의사의 감시 의무, 또한 상법 제39조, 또한 상법 제37조에 관한 것입니다. 즉 이 문제는 회사법 플러스 상법 총칙의 융합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고, 특히 상법 제37조 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해서는 사례에서 나온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2021년 변호사 시험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되는 문제를 읽고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의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중대한 실수로 인하여 P회사의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하게 된 이후 이로 인하여 2015년 12월 30일 결산 시점에서 파산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결과 P회사에 대하여 외상 판매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X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서 X가 거래 상대방이고 제3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X가 P회사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였는데 그 등기부상 대표이사 A 이외에 B, C 및 D의 3명의 이사가 등기되어 있었다. B와 C는 이사이고 D는 사회이사임. 이것을 확인한 X가 B, C 및 D를 만난 후 C는 이사 선임 결의를 거치지도 않고 이사로 등기되었고 B와 C는 A로부터 단지 이름만 빌려주면 되고 P회사의 상무에는 종사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약속을 확실히 받았다고 듣고 위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P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사회이사로 선임되었던 D는 A에게 무리한 부동산 투기를 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조언하였지만 A가 수용하지 않자 2015년 6월 30일 A의 사표를 제출하였고 2015년 7월 2일 그 사표는 수리되었다. 그런데 2015년 12월 31일 현재 D의 퇴임 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 이 경우에 X는 A, B, C 및 D에 대하여 상법 및 민법상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게 한 50점짜리 정도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큰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의 질문은 X와 A의 법률관계, X와 B의 법률관계, X와 C의 법률관계 및 X와 D의 법률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쟁점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두 번째 페이지를 살펴보면 문제의 소재, 쟁점의 정리, 문제의 제기 이렇게 작은 소제목을 설정을 하고 쟁점을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문제는 4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회사의 대표이사 A는
제3자 X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하여 책임을 지는가? 또한 A는 X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가? 이것이 첫 번째 자금 문제의 쟁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금 문제의 쟁점으로서는 물론 여기도 상법 제401조 1항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피회사의 평이사인 B가 대표이사 A에 대하여 능동적 감시 의무를 지는가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자금 문제의 쟁점은 무엇이냐? X는 C에 대하여 부실 등기에 관한 상법 제39조를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 부실 등기에 관한 상법 제39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변시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된 바가 있고 매우 중요한 조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자금 문제와 관련하여 퇴임이사 D는 상법 제401조 제1항이나 상법 제39조를 근거로 X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가? 또한 X는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상법 제37조에 의하여 D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것이 쟁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상법 제37조 매우 중요한 조문이고 매우 중요한 이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례 문제가 거의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관련 이론을 제시하고 사안을 포섭을 해서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인 이론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약간은 설명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대표이사 A에 대한 책임 추궁과 관련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의 내용인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이론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선택형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론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401조 제1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조문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근거 조문이고 중요한 조문입니다. 이사와 회사 간에는 위임이므로 이사가 수임인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임무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에 반하여 이사와 제3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당연히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많은 제3자와 이해관계가 있고 주식회사의 경영은 주로 이사와 이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3자를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상법 제401조가 입법화되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은 상법 제401조의 입법 취지를 설명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의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통설의 입장입니다. 법정 책임설이 통설인데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상법 제401조의 책임은 제3자, 즉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적 고려에 의해 법으로 특별히 인정된 책임이라는 법정 책임설이 통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으로서 상법 제401조는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 제401조와 관련되는 이론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선택형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관련 이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법 제401조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회사에 대한 임무를 게을리함에 관한 것이고 제3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고의란 임무를 게을리함을 아는 것이고 중대한 과실은 현저한 부주의로 임무를 게을리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경우 이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제3자가 부담합니다. 여기서의 임무를 게을리함은 무슨 의미냐? 상법 제399조 제1항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경우보다 넓은 개념으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도 포함합니다. 또한 이사의 임무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임무를 게을리함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법 제401조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이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으로서 여기서의 이사에는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업무집행 관여자, 이것을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업무집행 지시자 등이라고 우리 법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담당 이사, 명목적 이사, 표현적 이사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질 이사가 수인인 때에는 연대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질 이사의 행위가 이사의 결의에 의한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 일을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가 지는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직접 손해의 하나에서만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이에 비하여 통설은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뿐만 아니라 간접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판례의 입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직접 손해는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제3자가 직접 입은 손해를 말하고 간접 손해는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함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생긴 결과 다시 제3자에게 생긴 손해입니다. 그리고 제3자의 범위에는 회사 채권자와 기타 이해관계인 뿐 아니라 주주나 주식 인수인도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리고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소멸시효기간은 통설이 법정 책임설에 의하여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설인 법정 책임설에 의하면 본조의 책임과 민법상 불부행위 책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양자는 청구권 경합 관계에 있다. 따라서 제3자는 불법행위의 요건이 구비되는 때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민법 제750조가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안의 해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관련되는 이론을 정리한 후에 결론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좀 더 정확히 하면은 관련되는 이론의 사안을 포섭해서 결론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살펴보면 이 사례에서 A는 독단적으로 과대한 부동산 투기를 하였는데 이것은 상법 제382조 제2항의 선관주의 의무에 위반한 행위이다. 따라서 A의 임무를 게을리한 것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중과실이 인정된다. 이것으로 인하여 피회사의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하게 되었고 그 결과 X는 A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책임을 추응할 수 있다. 그리고 판례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성질을 법정 책임으로 보고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의 불부행위 책임과 청구권 경합의 관계에 있는 바 불부행위 책임의 추응도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작업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이사 B에 대한 책임 추궁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 B의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설문에서 물어보건대 B는 평이사입니다. 그러면 과연 평이사인 B가
대표이사에 대해서 감시 의무를 지는가를 우선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평의사의 감시 의무 가운데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의사의 능동적 감시 의무를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이사의 감시 의무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의 감시 의무라 하면 이사의 선관 의무 중의 한 구체적인 의무로서 이사가 다른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시해야 하는 의무를 말하는데, 이것은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고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인정된 법적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의 감시 의무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랫부분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아랫부분을 보면은 비상근 평이사도 이사회에 상정된 사항에 대하여 감시 의무를 가진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이사회에 상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일반적인 감시 의무를 갖느냐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설과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긍정설의 입장을 이해하고 설명을 해야 될 경우에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는 선관주의 의무 내지 충실 의무를 지므로 다른 이사의 직무집행 전반에 걸쳐 감시 의무를 가지며, 비상근 평이사도 이사에 상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감시 의무를 진다. 또한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궁극적인 감독기관이라고 할 주주총회는 점점 쇠퇴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고, 감사 역시 완벽한 감사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감독 기능은 역시 이사의 감독권 행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그 실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평이사에게도 일반적이고 능동적 감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명한 후에 사안 포섭을 해서 결론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사안의 해결. 이 사례에서 평이사인 B의 감시 의무와 관련하여 판례 입장인 절충설을 취하는 경우, B는 대표이사 A의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하여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였기 때문에 중과실로 인하여 임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X는 평이사 B에 대하여도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작업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작업 문제는 결국 이사 C에 대한 책임 추궁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이사 C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이사 C의 지위가 어떠한가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C는 이사로서 선임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등기되어 있으므로 어떻게 보면은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면은 그걸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법 제39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 상법 제395조에 따르면 X는 C가 아닌 P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즉 상법 제39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X는 C가 아닌 P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해야 되기 때문에 C에 대한 책임 추궁을 상법 제395조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X는 상법 제395조를 근거로 C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그러면 또 다른 근거에 의해서 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부실등기에 관한 규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실등기와 C의 책임,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로 등기한 사실, 이것은 부실등기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자의 책임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법 제39조 부실등기의 관련되는 이론은 어떠한가를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살펴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법 제39조의 관련되는 이론을 설명한 후에 사안포습을 해서 결론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사안의 해결. X는 C가 주총회의 선임결의 없이 이사로 선임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상법 제39조를 근거로 C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작은 문제, 이사 D에 대한 책임 추궁에 관한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네 번째 작은 문제는 상업 등기의 일반적 효력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즉, 이 사례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업 등기의 일반적 효력을 설명하고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업 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상법 제37조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관련되는 이론을 먼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업 등기의 일반적 효력을 설명할 때 결국은 등기 전의 효력과 등기 후의 효력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이론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조금 전에도 강조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사례형 문제에서 별로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출제가 유력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그 관련되는 이론을 그 다음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업등기 일반적 효력을 제시한 후에 사안포습을 해서 결론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사안의 해결. D는 퇴임 이사이므로 X는 상법 제401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하거나 또는 상법 제39조를 적용하더라도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법 제37조 상업등기 일반적 효력에 관한 것을 적용하면 X는 D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안에서 2015년 12월 31일 현재 D는 피회사의 사회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X는 이에 관하여 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그 회사법 기본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회사의 권리 능력의 제한에 관한 학설 판례 입장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에 관한 학설 판례 입장을 이해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갑건설의 대표이사 A가 자기와 잘 아는 을로부터 2015년 3월 28일에 100억 원을 차용해서 아파트 건설 사업에 착수했는데 A는 이 채권 담보를 위하여 지급기일이 2015년 4월 30일인 약소금을 발행하여 을에게 교부하였다. 이때 을의 요구에 의해 A와 친한 병투자금융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B가 이 차용금 100억 원을 보증하기 위해 자기 회사의 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병 명의로 배사했고 즉시 을의 집에 전화하여 을의 부인에게 이 담보배서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라고 이야기하고 2달간의 미국 출장을 떠났다. 그 후 을은 지급기일에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약소금을 음에 기재된 지급장소에서 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 이에 화가 난 을은 병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증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병회사 측은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것은 자기 회사의 정관 소정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고 B의 행위는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친한 A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회사는 이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병회사의 정관의 사업 목적과 관련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항
병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제2항 병주식회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병회사의 주장은 타당한가? 이 문제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어음수표법이 또 섞여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쟁점은 무엇이냐? 이 문제의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 페이지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 문제의 쟁점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사례는 회사법과 어음수표법이 융합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으나 어음수표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회사법상의 회사의 권리능력과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에 관한 것이 혼합된 평이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병투자금융주식회사의 대표이사 B는 대내적으로는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결의한 사항을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B의 대표권의 범위와 병의 권리능력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일치한다. 즉 병회사의 대표이사 B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법률상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병회사의 정관의 내용을 보건대 병회사의 대표이사 B가 한 위 약속음의 배선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병회사의 목적 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입니다. 병회사는 정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광범위하게 정관 소정의 목적을 정하여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쟁점 정리하는 방법이 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과 관련되는 이론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사안포섭을 해서 결론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관련되는 이론은 회사의 권리능력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인 정관의 작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정관에 회사의 목적을 기재해야 하고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권리능력이 정관 소정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지 여부가 오랫동안 다투어져 왔는데 이에 관하여 제한 긍정설과 제한 부정설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한 긍정설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간단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한 긍정설은 종래의 다수설로서 회사는 법인이므로 비영리사단법인은 정관소정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진다는 민법 제74조가 회사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제한 부정설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이것은 현재의 다수설로서 회사는 정관 소정의 목적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양학설을 간략하게 설명한 후 중요한 것은 판례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판례는 어떻게 이 문제를 보고 있느냐를 설명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제한 긍정설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정관 소정의 목적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제한 부정설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쭉 판례에 관련해서 밑부분을 살펴보면은 판례는 제한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지만 정관 소정의 목적의 범위를 탄력성 있게 해석하여 정관에 기재된 목적에만 한하지 않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에 필요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판례의 입장은 제한 부정설의 입장과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권리 능력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이 판례의 입장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도 많이 출제가 되었고 언제라도 출제될 수 있는 것이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이라는 쟁점입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이론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법의 규정이나 회사 내부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하는 거, 이게 바로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대표행위를 할 때는 고도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회사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상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대표이사의 법적 지위와 이사의 선관 의무에서 정의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외관상으로는 자기의 대표권에 속하는 적법한 행위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힐 수가 있는데 이것을 대표권의 남용행위라고 한다. 이때 그 대표이사가 내부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말할 것 필요도 없고 그 행위의 대외적 효력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고 암기도 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 대립이 있는데 중요한 것으로서는 비진의 표시설과 권리 남용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다수설은 비진의 표시설을 취한다. 판례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진의 표시설은 어떻게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을 설명하고 있느냐. 이 학설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외관상 대리권에 속하는 행위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남용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하여 그 행위는 무효입니다. 즉 대표권의 남용 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가 되고 다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다수설이고 판례 입장인 비진의 의사표시설의 입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권리 남용설, 이익교량설, 대표권 제한설 등이 있는데 약간의 중요성이 있는 것은 권리 남용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권리 남용설에 하면 대표권의 남용 행위도 원칙적으로 유효한데 악의의 상대방이 회사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권리 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 판례 입장은 어떠한가? 판례 입장은 처음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즉 권리 남용설을 취하는 판례와 비진의 표시설을 취하는 판례로 나누어졌는데 최근에는 판례와 학설이 심리유보설이 정착되어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되는 이론을 설명한 후 사안포섭에서 설문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문 해결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첫 번째의 논점과 관련하여 다수설과 판례 입장을 고려하면 병회사의 대표이사 B가 자기와 친한 A의 차용금을 보증하기 위해 담보배설을 한 행위는 객관적 성질상 병회사의 정관소정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논점과 관련하여 이 사례에서 어느 학설을 취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약간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으나 병의 약소금의 배설은 설문에서 미루어 보건대 상대방이 악의가 아닐 가능성도 많고 또 병회사가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병회사가 입증을 하면은 다른 결론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례는 회사의 권리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제한을 받느냐와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의 경우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가 주된 논점인 바, B의 약소금 배선은 병회사의 정관소정의 목적에 포함될 수 있고
B의 이 행위는 을이 이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병이 입증하기도 쉽지 않으므로 병에 대하여 유효합니다. 따라서 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제가 유력한 문제 중에 하나가 회사의 설립과 관련되는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문제를 읽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출제 유력 사례 문제입니다. 교재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체인 K건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갑과 을은 K건설의 영업용 대지와 건물을 모두 현물 출자하여 X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정관의 발기인으로서 서명하였다. 그 후 갑은 창립사무소로 사용할 사무실을 A로부터 월 200만원에 임차하였다. 을은 3억 원으로 평가되는 자기 소유의 Y 토지를 추가로 현물 출자하되 현물 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X회사가 성립된 후 X회사와 을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방법으로 현물 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였다. X회사의 정관에는 변태 설립 사항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X회사는 적법하게 설립 등기를 마쳤으나 그 후 을이 사망하였고 Y 토지의 가격은 2배 이상 폭등하였다. 이 문제는 3개의 자금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A는 누구에게 임차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문제, X회사는 을의 상속인인 병에게 X회사와 을과의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으나 병은 위 부동산 매매 계약은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병의 주장은 타당한가? 그리고 세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X회사의 성립 후 주주총회를 열어 위 부동산의 매입을 추인할 수 있는가? 또한 X회사는 위 부동산 매매 계약에 의거하여 X회사의 성립 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방안은 없는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채점 기준 및 배점을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그것을 살펴본 후 문제의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주식회사의 설립 비용과 관계되는 문제이다. 첫 번째 문제는 주식회사의 설립 비용과 관계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설립 비용의 의의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립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설립 비용의 부담 주체가 이 문제의 핵심적 쟁점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설명한 후 결론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15점짜리 문제라면 설립 비용의 의의에 2점, 설립 비용의 부담 주체에 8점, 그리고 결론 부분, 설문의 해결 부분에 5점 이렇게 해서 15점을 배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재산인수의 법적 성격 및 목적물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5점 정도 배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재산인수의 효력에 관해서 5점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론 부분이 5점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작업 문제는 과거의 변시 모의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하고 상당히 유사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작업 문제. 세 번째 작업 문제는 결국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간과하기 쉬운 그런 문제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쟁점으로서는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인수의 추인 가능성 그리고 사후 설립으로 인정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의 이론과 판례의 입장을 설명한 후에 사안포섭을 해서 설문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작업 문제부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 문제는 A는 누구에게 임차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설립 비용의 부담 주체를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거래 상대방 A는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설립 비용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이론 가운데서 첫 번째로 설립 비용의 의의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설립 비용이란 무엇이냐? 회사의 설립은 어떻게 하느냐? 정관의 작성 인정, 발기인의 주식 인수, 주주의 모집, 주식의 청약 배정, 출자의 이행, 검사인의 조사보고, 창립총회 설립 등기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 행하여집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설립에는 상당액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설립비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회사의 설립과 관련해서 설립비용의 의의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러한 설립비용으로는 정관의 작성 인정비, 주식 청약서의 인쇄비, 주주 모집의 광고비, 납입 취급은행의 위탁 수수료, 법원의 조사비, 설립사무원의 보수, 창립총회의 소집 비용 등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 해결과 관계되는 중요한 것이 바로 설립 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많은 배점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점 정도를 부과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회사와 발기인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회사와 거래 상대방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회사와 발기인의 관계를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립비용은 정관에 기재하고 감사인의 조사 보고와 법원 창립총회에서 승인한 한도에서만 회사가 부담하고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재하였더라도 정관 소정의 비용을 초과하였거나 법원 창립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을 때는 그 불기재 초과 또는 불승인의 금액은 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발기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설립 비용을 회사와 발기인의 내부 관계에서 회사가 부담할 것인가 또는 발기인이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서 대외적으로 회사가 설립 비용을 부담하였더라도 발기인에게 어느 범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설립 비용의 내부적 부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발기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설립 비용은 부당이득이나 사무관리의 규정에 의하여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설립비용의 부담 주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으로서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첫째, 발기인 전액 부담설, 두 번째, 회사 전액 부담설, 세 번째, 회사 발기인 중첩 부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설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다설과 판례 입장은 회사 전액 부담설이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학설은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발기인 전액 부담설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이 학설은 발기인의 권한은 사단의 형성 그 자체를 직접 목적으로 한 행위에 한정되므로 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설립비용의 채무는 회사 설립의 전후를 구별함이 없이 발기인이 행위의 당사자로서 채무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인 회사 전액 부담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 학설은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는 발기인의 권한에 속하므로 발기인의 적법한 행위로 설립 중의 회사가 부담한 채무는 설립 중의 회사와 성립 후의 회사의 동일성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는 동일성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동일성설에 의하여 회사의 성립과 동시에 성립 후의 회사에 기속된다. 따라서 설립비용의 채무는 정관의 기재의 여부나 그 기재 범위의 내외 또는
법원 창립총회의 승인의 여부를 불문하고 대외적으로는 항상 회사가 부담하고 발기인은 그 채무를 면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약설, 회사 발기인 중첩부담설. 이 약설은 설립 중의 회사의 채무는 성립 후의 회사에 인계되지만 그것이 바로 발기인의 면책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의 중첩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개의 견해를 설명한 후에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다수설과 판례는 회사 전액 부담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전액 부담설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문의 해결, 회사 전액 부담설에 따라 A는 X회사에 대하여 200만 원의 임차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X회사는 A에게 20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X회사는 발기인 갑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렇게 사후적으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것까지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자금 문제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과거에 변호사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문제와 매우 유사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이론을 제시를 해야 하는데 의 법적 성격 및 목적물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점 정도 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인수는 발기인이 성립 후의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주식 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특정의 재산을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재산인수의 의의를 설명을 한 후에 또 관련되는 법적 성격 및 목적물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기인은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하여 회사를 위하여 특정인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양수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재산인수의 효력을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5점 정도를 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인수는 변태 설립 사항으로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인수의 효력은 어떠한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한 후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X회사와 을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재산인수를 위한 약정에 해당하므로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병의 주장은 타당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자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인수의 추인 가능성과 사후 설립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쟁점으로서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인수의 추인 가능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5점 정도가 배정될 수가 있습니다. 성립 후의 회사가 예외적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발기인이 그 권한 범위 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 후의 회사가 이를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의 경우와 같이 견해가 나누어집니다. 즉 이에 대하여 다수설은 정관의 규정이 없는 재산인수의 추인을 인정하면 이는 상법 제290조 3호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재산인수의 탈법 행위를 인정한 것이 되고 또 자본금 충실에 관한 절차상의 규정은 다수결의 원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성질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관의 규정이 없는 재산인수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는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무효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후 설립으로 인정될 수가 있는가?
요 사후 설립으로 인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련 조문만 잘 제시하면은 5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련 조문이 상법 제 375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법조문입니다. 사후 설립은 회사의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입니다. 이렇게 사후 설립의 개념을 설명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사후 설립을 하는 경우, 회사가 사후 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후 설립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얻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입법 취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은 현물 출자와 재산 인수에 관한 엄격한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성립 전에는 목적 재산을 회사에 거부할 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가 회사의 성립 후에 이러한 계약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사후 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후 설립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그것을 또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사후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회사 성립 후 2년 내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 재산이 회사의 성립 전부터 존재하고 또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계속 사용하여야 할 재산이고, 셋째, 그 취득 대가가 자본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며, 네 번째,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요건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설명한 후에 잘 정리해서 결론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결론 제시가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한 10점 정도를 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론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인수는 회사의 설립 전에 발기인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고, 사후 설립은 회사의 설립 이후 회사와 회사의 대표이사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므로 하나의 약정으로 재산 인수와 사후 설립이 동시에 성립할 수는 없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X회사와 을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 계약은 재산 인수에 해당하고,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재산 인수는 무효이므로 사후 추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 계약이 상법 제 375조가 규정하는 사후 설립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면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X회사는 유효하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결론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 이 문제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재산 인수에 관해서는 변호사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바가 있지만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과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에 관한 이 문제는 지금까지 출제가 많이 된 문제이지만은 한 번 정도는 정리할 필요가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푸는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회사법과 상법 총칙이 융합된 문제이고, 특히 상업 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상법 제 37조의 적용 여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이야기한 바와 같이 상법 제 401조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매우 중요한 조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401조와 관련되는 이 문제를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문제와 관련되는 상법 제 401조의 책임의 성격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법정 책임설이 통설이다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법정 책임설에 의할 때는 중요한 것으로서 상법 제 401조의 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양자는 청구권 경합 관계에 있다. 따라서 제3자는 불법행위 요건이 구비되는 때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즉 민법 제750조에 의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의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능동적 감시 의무에 대한 것도 반드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강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